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은 시작합니다.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하기로 한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국회가 지난해 9월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 만이고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3일 만입니다. 조기 폐쇄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부인하지 않지만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으로 라인펀드 사기 사건과 가족, 측근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에는 라임 관련 검사 비리 의혹을 수사할 새로운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 편지가 공개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권 발동에 나서자 라임과 옵티머스 사기 사건이 검찰 게이트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들은 한 목소리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한 이후 구속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스킨앤스킨 이사로 회사 자금 150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이 돈은 주로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이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대형 학원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3일 화요일 의심 증상이 처음 나타난 이후에도 주말까지 계속해서 학원으로 출근해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유럽 나라들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영국 웨일스 지역에서는 지난 3월에 실시했던 엄격한 봉쇄 조치가 다시 도입이 됐습니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하기로 한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오늘 오후에 공개됩니다. 폐쇄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정면으로 부인하지는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됐던 경제성이 없다던 한국수력원자력의 판단 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 제대로 감사에 응하지 않은 감사 저항에 대한 징계 요구도 함께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법정 감사 시한이 올해 2월이었는데 8개월이나 넘겨서 나오게 된 결과입니다. 그만큼 논란이 큰 사안이었는데 오늘 감사 결과가 발표가 돼도 정치권의 후폭풍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감사의 핵심은 경제성이 저평가돼 월성 1호기가 부당하게 조기 폐쇄됐는지 여부입니다. 국내 두 번째 원자력 발전소인 월성 1호기는 설계 수명 30년이 끝난 2012년 11월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은 7천억 원을 들여 개보수해 설계 수명을 10년 늘렸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2015년 6월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당시 한수원은 월성 1호기가 4조 원의 경제성을 갖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 평가는 탈원전 정책을 내세운 현 정부 들어 크게 달라졌습니다. 원전 가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듭된 평가에서 계속 쪼그라들었고 한수원은 결국 2018년 6월 조기 폐쇄를 의결했습니다. 이 결정이 타당한지 공방이 이어지며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감사 요구안까지 의결됐지만 원안위는 석 달 뒤인 12월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1년 넘게 진행된 끝에 오늘 공개되는 감사 결과에는 경제성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영업이익 등 객관적 수치뿐 아니라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주민 수용성 등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폐쇄 판단이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일부 공무원에 대한 문책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감사장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이어 두 번째, 헌정사상 세 번째 수사 지휘권 발동입니다. 부정한 청탁과 짜맞추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라임 사건, 그리고 검찰총장의 측근이 관련됐다는 네 가지 의혹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은 수사 지휘나 감독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팀이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을 보고하도록 할 것을 지휘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낸 수사 지휘서입니다. 총 5가지 사건에 대해 지휘나 감독을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최근 여러 의혹이 나온 라임 자산운용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가 구속 피고인을 협박하고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위를 보고받고도 제대로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또 수사검사들이 향응을 받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나머지 4건은 윤 총장이 연관된 사건들입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부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협찬금을 받았다는 사건도 보고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윤 총장의 장모가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혹과 윤 총장이 전 용산 세무서장 로비 사건을 기소하지 말라고 무마했다는 사건도 포함시켰습니다. 법무부는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오랜 기간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이 공정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법무부의 수사 지휘서 내용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표현은 검찰총장 본인의 관련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과 그의 가족을 직접 겨냥하면서 사퇴 압박의 강도를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 하루 만에 발표됐습니다. 법무부의 수사 지휘서에는 라임 로비 의혹에서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나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윤 총장과의 관련 의혹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가족 의혹 중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시에 불거진 것이 있다는 점, 장모의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 그리고 측근의 형이 연루된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들이 고소와 고발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오랜 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검찰청법 제8조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의 이번 수사 지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의 수사팀을 새롭게 꾸리고 가족과 측근의 수사를 맡을 수사팀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기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는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방어에 주력해왔죠. 더불어민주당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 편지 공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계기로 역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라 검찰 게이트가 이들 두 사건의 본질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들은 특검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주장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 편지가 공개되면서 수비에서 공격으로 입장을 전환한 듯한 모습입니다. 라임 사태를 일부 검사 집단에 의한 수사 농단 의혹으로 규정하고 나선 겁니다. 일부 검사 집단의 비위와 짜맞추기 표적 수사 의혹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당초 여당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한데 묶어 단순 금융사기 사건이란 걸 강조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사건들을 고위공직자 비리범죄수사처 설치의 근거로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에 이어 현재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을 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검 법안 제출도 예고했습니다. 이 사태를 가장 객관적이고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특검을 나는 실시하다고 제의를 갖다 합니다. 정의당도 특검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검 등 모든 수단을 열어놓고 진상규명에 임해야 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국민의 돈을 갈취한 쥐가 있다면 한 명도 남김없이 색출해야 한다면서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과반인 민주당이 특검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어서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이사 이모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첫 번째 구속입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의 형 스킨앤스킨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스킨앤스킨 이사 이모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피해액이 크다고 했습니다. 또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구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속된 이 씨는 지난 6월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 원을 마스크 구매에 사용한 것처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스크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짜로 서류를 꾸며 회사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씨가 빼돌린 150억 원은 옵티머스 관계사인 EP플러스로 넘어가 주로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옵티머스 경영진이 내부 자금난을 마스크, 손소독제 사업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 구속은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이후 나온 첫 사례입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씨의 형 스킨앤스킨 이모 회장은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회장의 신병이 파악되는 대로 영장심사를 다시 열 계획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코로나19 국내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려할 만한 확진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서울 대치동에 있는 대형 학원의 강사가 코로나에 감염이 된 건데요. 특목고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강사입니다. 학생들을 포함해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가 이제 또 진행이 될 텐데 이 학원이 서울에 사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학생들이 오는 학원이라서 우려가 큽니다.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대형 학원입니다. 어제 학원 강사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했고 어제 오전 강남구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사는 주로 특목고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남구가 공개한 이동 경로에 따르면 강사는 지난주 화요일인 13일부터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나흘 동안은 대치동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했습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부터 17일까지는 매일 학원에 나왔습니다. 특히 마지막 17일에는 학원에 출근을 해서 밤 12시까지 있었습니다. 학원은 강사가 강의했던 별관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공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학원은 대치동에서도 규모가 큰 편입니다. 수업하는 강사만 100명이 넘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수업을 들으러 옵니다. 워낙 전국 단위에서 모일 수도 있고 학원 측은 CCTV를 확인한 결과 강사가 교실 안에서 마스크를 내내 쓰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학원 관계자와 학생들의 접촉 여부를 확인한 뒤 진단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가장 심각한 미국과 유럽 쪽 소식 연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국 웨일스 지역에서는 지난 3월에 시행이 됐던 봉쇄 조치가 다시 도입이 됐고요.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까지 중에 최고치로 나오고 있는 중부 유럽들에서는 모이는 사람 수를 제한하는 조치들을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6,981명이었습니다. 열흘 전 17,000명을 넘어선 뒤에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웨일즈는 어제 미니 봉쇄 조치인 서킷 브레이크를 발표했습니다. The difficult decision to introduce a 2-week fire break starting at 6 p.m. on Friday this week. 오늘 금요일부터 2주 동안 펍과 식당 등을 문을 닫아야 됩니다.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해야 됩니다. 가족 간의 만남을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들을 제외하면 교회도 문을 열지 못합니다. 잉글랜드는 지난주 지역별로 감염률에 따라서 제한 조치를 내렸고 북아일랜드도 미니 봉쇄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지난 8일 술집과 식당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중부 유럽들도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자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 3,000명을 넘긴 스위스는 19일부터 15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인구수가 약 900만 명인 오스트리아도 지난 15일 신규 확진자 수가 1,550여 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하자 비상대책을 내놨습니다. Indoor Zusammentreffen nur noch mit maximal 6 Personen, also maximal 6 Erwachsene stattfinden können. Outdoor maximal 12 Personen. 슬로베니아도 오늘부터 모임 인원을 6명으로 제한하고 지역 간의 이동도 금지합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역시 심각한 상황인 미국에서는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유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확산세가 분기점을 넘었다는 말을 혼자만 하고 있고 코로나 상황을 자신과 다르게 보고 있는 이 감염병 최고 전문가에 대해서는 독설을 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The next 6 to 12 weeks are going to be the darkest of the entire pandemic. 지난 16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7만 명에 육박했는데 11월 말인 추수감사절까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프 전화회의에서 감염병 전문가들을 싸잡아 얼간이라고 한 게 알려져 논란입니다. 파우치 소장에 대해서도 비난했습니다. Fauci's a disaster. I mean, this guy, if I listened to him, we'd have 500,000 deaths. 자르고 싶어도 못 자른다고도 했습니다. Every time he goes on television, there's always a bomb, but there's a bigger bomb if you fire him. 한편 파우치 소장은 CBS의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소식을 듣고 놀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Were you surprised that President Trump got sick? Absolutely not. 마스크 없이 돌아다니는 백악관 행사를 보면서 분명 문제가 될 거라 봤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준비가 됐다고 했지만 파우치 소장은 전혀 다른 전망을 내놨습니다. You cannot say that we're on the road to essentially getting out of this. So quite frankly, I don't know where we are. It's impossible to say.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러시아가 자체 개발을 해서 승인까지 된 코로나 백신을 한국에서도 생산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러시아 쪽에서 나왔는데요. 이 소식은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어떻게 전해진 내용입니까? 네, 이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5 개발을 주도한 러시아의 국부 펀드입니다. RDIF 펀드 대표가 한 말인데요. 현지 시간 19일에 키밀 드미트리예프 대표는 올해 12월에는 스푸트니크 5 백신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도와 한국, 중국 등에서 백신을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측이 백신의 한국 내 생산 결정을 밝힌 것은 처음인데요. 백신 생산과 관련한 협상은 한국의 대형 제약사들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주로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러시아 측이 한국 제약사들과 직접 협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사관에서는 파악한 바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지난 8월 11일에 스푸트니크 5 백신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공식 등록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백신 개발 절차와 달리 3단계 임상 시험을 건너뛴 채 1상과 2상 뒤에 곧바로 국가 승인을 받으면서 효능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네, 미국 법무부에서 러시아 정보국 요원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하는데 어떤 혐의인가요? 네, 미국 법무부가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과 또 2017년 프랑스 선거 등에 대해서 악성 사이버 공격을 가한 혐의로 러시아 군사정보국 요원 6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러시아에 있기 때문에 미국 법정에 세울 수는 없지만 일종의 억지책으로 내린 조치인데요. 이들은 평창 올림픽 당시에 러시아 선수들이 도핑 논란으로 러시아 국기를 달고 출전할 수 없어지자 올림픽 개막식 등에 악성 소프트웨어 공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017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는 당시 여러 정당들과 또 지역 정부들에 대해서 해킹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외무부도 러시아 군사정보국이 평창 올림픽과 또 도쿄 올림픽 등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알레스카 해상에서 규모 7.4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5시 54분 40초에
알래스카주 남서부 해상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의 깊이는 41km인데요. 미국의 쓰나미 경보센터는 이 지진으로 알래스카주 남서쪽 샌드포인트와 콜드베이 등 거주 인구가 드문 지역에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세계무역기구 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에 대한 지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유 본부장이 한국인 최초로 WTO 사무총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범정부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일의원연맹이 다음 달 중순 일본을 방문해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지난 6일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방문입니다. 스가 총리와의 면담 성사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국방위원들이 어제 서해 연평도를 방문해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진 공무원 수색 현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군함의 승선해 연평도 주변 해역을 둘러봤고 북한이 경고방송을 하는 것을 직접 들어보면서 실종 당일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랫동안 실제로 살고 있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에 대해 고려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로 5년 이상 실거주자에 장기 보유공제 혜택을 주는 종부세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톡스 국내 1위 기업인 메디톡스가 올해만 2번째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요.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에 판 제품에 대해서입니다. 메디톡스 측에서는 해당 행정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SK하이닉스가 사업 철수를 추진하고 있는 인텔의 메모리 반도체 부분 사업 인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돈으로 11조 4천억 원가량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르면 오늘 중에 타결 소식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60대 남성이 현금 600만 원을 창문으로 던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부인과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집에 있던 5만 원권 지폐 뭉치를 밖으로 뿌렸는데 주민들과 경찰이 595만 원을 수거해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서울역에서 KTX를 타려던 남성 2명이 직원에게 제지를 당하자 난동을 부렸습니다. 바닥에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30분 넘게 행패를 부렸는데 당시 만취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이들 2명을 입건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 2명에게 검찰이 각각 장기 징역 10년에서 단기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중학생으로 어리기는 하지만 중대한 범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공범에게도 주범과 같은 형을 구형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줄어서 관람료를 올리기로 한 CGV가 또 다른 조치도 내놨는데요. 상영관 30%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3년 안에 직영점 40개 정도를 줄일 계획이고 개점을 앞둔 지점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수상 소감을 문제 삼았던 중국에서 이번에는 한 물류 기업이 방탄소년단 굿즈 택배 운송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모두 아는 것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직원들의 파업 때문에 배송에 차질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고 애국 행동으로 포장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중기의 양반 오희문의 난중일기 쇠미록 특별전이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쇠미록에는 임진왜란 관련 기록뿐만 아니라 16세기 조선 양반들의 생활상도 그려져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해 일선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있습니다. 보수단체 집회금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이 도지사를 상대로 낸 병원 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제한한 조건부 허가와 관련해서 그동안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추모제가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립니다. 독립운동을 하다 이름 없이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리는 행사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중부 서해안과 내륙 일부에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는데요. 안개는 해가 뜬 뒤 기온이 오르면서 오전에 점차 사라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도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국내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초미세먼지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에 점차 옅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한때 경기 북부에서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7도, 광주 10도, 부산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과 광주 23도, 대구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10대 학생이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특별히 앓고 있던 질환이 없었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백신 때문에 사망한 건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인천에 사는 17살 A군은 지난 14일 민간의료기관에서 독감 백신을 맞았습니다. 청소년 대상 무료 백신인데 접종 전후 특별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범한 고3 학생으로 기저질환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망으로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그 부검을 통한 사망 원인에 대한 것을 먼저 규명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고. 독감 백신이 사망과 연관이 있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경찰은 국가수의 A군의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A군이 맞은 백신은 상온 노출 논란을 빚은 신성약품이 배송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직접 상온에 노출된 백신은 아니었고 회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일한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에서 이상 반응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이상 소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독감 백신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합니다. 사망과 같은 사례는 정말 100만 명당 1명 나올까 말까 하는 바이러스 자체를 이제 멸균해가지고 사백신 형태로 만든 거기 때문에 중증의 그런 이상 반응이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아나필락시스는 맞고 나면 거의 짧은 시간 내에 옵니다. 길랑바레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마비가 오거든요. 흑사에 해당되는 그런 병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독감 백신 이상 증상은 353건입니다. 알레르기와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질병청은 이 사례들도 독감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한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승객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마을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버스 기사의 목을 물어뜯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시비로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했던 래퍼 나플라 최석배 씨와 루피 이진용 씨 등 래퍼 5명이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에서 9월 소속사 작업실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모발과 소변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들 가운데 래퍼 영웨스트는 지난 7월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4명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제 새벽 3시 반쯤 전북 군산에 있는 PC방에서 불이 났지만 같은 건물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부부의 신속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불이 나자 이 부부는 곧바로 고시원 방을 일일이 돌며 사람들을 깨웠고 건물 안에 있던 34명을 모두 무사히 대피시켰습니다. 이 불로 PC방 내부가 불에 타면서 2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고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지난 1965년 우리나라와 수교한 이래 꾸준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 볼리비아에서 지난 18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지구 반대편 남미 대륙 중앙에 위치한 볼리비아에서 지난해 10월 대선이 부정선거 의혹으로 무산된 뒤 1년 만에 재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후계자로 꼽히는 루이스 아르세 전 경제장관과 반 모랄레스 성향의 카를로스 메사 전 대통령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한국계 목사 정치현 씨도 대권에 도전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아르세 후보가 50% 이상 득표로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아르세 후보는 일찌감치 승리 선언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Como lo venimos diciendo, vamos a gobernar para todos los bolivianos. Vamos a construir un gobierno de unidad nacional. Vamos a construir la unidad de nuestro país. 지난해 대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인 뒤 망명길에 올랐던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망명지인 아르헨티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 결과를 환영한다며 곧 볼리비아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arde o temprano vamos a volver a Bolivia. Ese no es el debate. Y si hay tantos procesos, son parte de una guerra sucia, tantas mentiras. 카를로스 메사 후보도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개표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선거관리 당국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선거 당일 신속 개표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며칠 뒤 공식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표 결과에 따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 남미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 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상 모랄레스 대 반 모랄레스 구도로 이번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대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후계자인 아르세 후보가 승리할까요? 예, 지금 대통령이 이미 여론조사 기관들의 그 출구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아르세 후보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를 조금 들여다보면은요, 그래서 그 이번 선거가 볼리비아 역사상 또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긴 선거 기간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두 차례나 연기를 해서 1년 만에 선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랄레스와 반 모랄레스 세력의 이런 대립과 혼란이 1년이나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 속에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선 결과를 놓고 작년처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아직 정부의 공식 집계가 끝나지는 않았고요. 한국 시간으로 조금 전 7시에 개표율이 이제 32%였습니다. 그래서 개표가 완전히 끝나고 공식 결과를 발표하려면 며칠이 걸릴 것인데요. 그럼에도 대통령이 축하 인사를 하면서 건넸던 말이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될 것이고 또 지난 1년 동안의 혼란과 분열을 봉합해달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아르세 후보의 승리가 확정된다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재집권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모랄레스 전 대통령도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망명을 끝내고 귀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선거 기간 내내 우파 후보들이 주장했던 것이 아르세 후보가 이제 승리하면 모랄레스가 복귀할 것이고 그러면 볼리비아의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 정부는 모랄레스가 망명지에서 그 폭력을 선동했다면서 테러 선동 혐의로 그 검찰을 모랄레스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부정선거 의혹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랄레스가 돌아오면 사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네. 모랄레스는 몇 시간 전에 또 화해 시대로 가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법 절차를 중단해야 귀국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르세 후보는 생각이 다른데요. 모랄레스의 여러 혐의에 대해서는 귀국해서 직접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모랄레스의 귀국 시점과 사법 처리 방향이 현재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집권의 발판이 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아르세 후보 결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모랄레스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극심하게 분열됐던 사회를 통합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 문제 해결 등 과제들도 만만치 않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아르세 후보가 그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보다 그 높은 득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중도층의 선택이 아르세 후보로 기울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네. 또 우파 임시정부가 코로나 대응에 이제 실패했고 또 경제 위기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과거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임한 적이 있는 메사 후보보다는 모랄레스 대통령 집권 당시에 13년이나 경제장관으로서 그 볼리비아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아르세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르세가 집권을 하면 모랄레스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겠지만 그 모랄레스 정부 시절의 경제 정책은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취임 후에 첫 임무를 그 빈곤층에 대한 긴급 지원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그래서 경제 문제를 가장 우선으로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보복 없는 화합의 정치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의회 선거에서도 그 사회주의 운동이 그러니까 여당이 되겠죠. 그래서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서 이전보다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학부 교수였습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의 주유소 앞에는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들이 길게 줄을 섰고 마트 등에서 생활 필수품이 모두 팔려서 동이 나는 등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난해 대선 이후 극심한 전국 혼란 속에 도로 봉쇄 시위가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식량과 의료품조차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아픔을 겪은 뒤 어렵게 다시 치러진 대선인 만큼 이번에는 볼리비아의 화합과 평화가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세계였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8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성들의 사진과 또 영상을 주고받은 사진작가 2명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작가로서 촬영한 사진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경찰이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입니다. 한 대학 사진과 선후배 사이인 A씨와 B씨의 메신저 대화입니다. A씨가 좋은 자료를 가져와야 황금폰을 켜겠다고 답합니다. B씨가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올리자 A씨가 마음에 든다며 영상과 사진 30여 장을 보냅니다. 이어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 신체 사진도 올립니다. 메신저에 올라온 여성들을 놓고 온갖 성희롱 발언이 오갑니다. 또 다른 대화창, B씨가 물물 교환을 하자며 여성의 전신 사진 한 장을 올립니다. A씨는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서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답합니다. 두 사람은 여성들의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은 휴대전화를 이른바 황금폰이라 불렀습니다. 노출 수위가 낮은 사진과 영상이 공유된 휴대전화는 황금 도금폰으로 칭했습니다. A씨는 10년 전인 2010년부터 모아왔다고 자랑하듯 말합니다. B씨가 본인은 모아두진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자 사진작가로서 자격이 없다고 놀리기도 합니다. 이들은 작가로서 촬영한 작품 사진을 공유하고 사진 속 여성 모델과 고객을 희롱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경쟁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걸 되게 이렇게 연대 수단으로 활용하고 약간 자랑거리?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저는 황금폰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은 A씨의 황금폰 등 두 작가의 휴대전화와 개인 컴퓨터 등을 최근 압수했습니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두 작가를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두 작가는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이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이 2명에 대해서 비난이 더 큰 이유는 사진 예술이라는 이름을 내세운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김태형 기자입니다. A씨가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올리더니 어떤 학과 소속인지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다닌 학교의 여학생들 사진인 겁니다. 여학생의 실명을 언급하며 사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A씨는 작품 사진으로 찍은 누드 사진들도 메신저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아트한답시고 이런 거 찍고 있었다고 자랑하듯 말하기도 합니다. B씨가 많이 찍었다고 부러워합니다. 외국 유학 시절 여성 관광객의 의뢰를 받고 촬영한 사진도 올립니다. 사진 속 여성을 놓고 입에 담기 힘든 성적 발언하더니 2시간 예약해줘서 고마웠다고 말합니다. B씨는 올해 초 속옷 모델 구인 광고를 올려놓고 지원자에게서 받은 사진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원자에게 겉옷을 벗고 사진을 찍어보라 했더니 진짜 보냈다며 조롱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았어요. 10명이 넘어가고
사진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더 지탄받아야지 마땅한 것 같고. A씨는 최근 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사진 관련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B씨는 서울 강남에서 인물 사진 등을 주로 찍는 스튜디오를 운영 중입니다. A씨는 JTBC 취재진에게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며 경찰 조사를 통해 오해가 있는 부분을 성실히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B씨는 A씨와 여성의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는 대화를 나눈 것은 맞지만 자신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것 위주로 올렸을 뿐이라며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소고 모델 지원자의 사진도 지원자가 본인 사진을 보내지 않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사진을 보내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일본 아베 전 총리가 어제 또다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퇴임한 후 벌써 두 번째 참배로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에 더 노골적으로 우익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익 세력은 아베 전 총리가 다시 집권하는 것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야스쿠니 신사의 추계 예대제 마지막 날 아베 전 총리가 또 야스쿠니 신사에 갔습니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지 이제 한 달인데 벌써 두 번째 참배입니다. 앞서 스가 총리도 야스쿠니 신사에 공모를 바쳤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적인 행동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個人の信教の自由に関する問題で政府として立ち得るべきものではないというふうに。 일본 우익 세력들은 퇴임한 아베의 업적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달 발간된 우익 잡지엔 고맙습니다 아베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노벨상급의 아베 외교, 아베는 일본의 보물이었다 등 제목만으로도 낯간지러운 기사들로 채워졌습니다. 후지 산케이 그룹이 발간한 잡지는 개헌 같은 미완의 과제가 있다며 아베의 퇴장을 아쉬워했습니다. 일각에선 아베의 세 번째 집권을 기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처럼 우익들이 똘똘 뭉쳐 아베를 지지하면서 현직 스가 총리의 한계는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基盤としてはそれほど強くがないので、安倍政権を支持した保守層の支持を引き続き得るために行動をしているのだというふうに考える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 총리 자리에 올랐지만 여전히 아베의 그늘에선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우익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겁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얼마 전 프랑스에서 수업 시간에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던 교사가 살해되는데요. 이 교사를 추모하는 집회가 프랑스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와중에도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국기를 들고 함께 국가를 부릅니다. 묵념을 마친 사람들이 준비된 공간에 꽃과 촛불을 가져다 놓습니다. 내가 교사다. 프랑스의 적에게 관용은 없다는 팻말도 듭니다. 표현의 자유를 가르친 뒤 지난 16일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참수당한 프랑스 교사 사뮤엘 파티를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Je dirais que les professeurs sont un des métiers les plus importants. Tout est basé sur l'éducation. On ne changera pas. 프랑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Voilà, on sent que la patrie est en danger, que toutes ces valeurs-là sont remises en cause. Il y a trop d'inactivité de la part du gouvernement. Il faut faire quelque chose. 집회에 참가한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우리는 두렵지 않다. 우리는 프랑스다라는 트윗을 올려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추모 집회는 파리 이외에도 리옹, 보르도 등 프랑스 전역에서 열렸고 현지 시간 21일에도 예정돼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피해 교사의 장례를 국가 추도식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어제 행사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 정관계 로비 의혹과 윤 총장 가족 등 측근에 대한 5건의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감독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수사 지휘권 발동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7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이어 3개월 만에 다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네.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는데 상당히 빨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군요. 빨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소위 옥중서신이 발표되고 인지를 해서 김 전 회장을
3일 동안 불러서 조사를 해보니 이 어느 정도 내용이 신빙성이 있더라. 그리고 나서 어제 월요일이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빠른 수사지휘권 발동이 맞고요. 또한 이제 어제 오후 5시 한 30분이 넘어서 나왔고요. 또한 30분 만에 대검이 수용하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예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검찰 조직 내부에 지금 비위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다양한 야당 정치인에 대한 로비 의혹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강기정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윤 총장이 보석을 받게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게 회유와 압박의 정황들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지휘권 발동은 예상이 됐지만 사실은 이 지난 3개월 전에도 상당히 부담을 무릅쓰면서 수사지휘권 발동을 역사상 2번째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 지금 이 시대에 들어와서만 2번의 수사지휘권 발동.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헌정사상 3번째 맞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같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뭐 법조계라든지 일부 야권에서는 그렇다면 검찰총장은 왜 두느냐?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뭐 더 키우는 건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도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완전히 윤석열 총장 힘 빼기다. 네. 나가라는 것 아니냐. 이게 야권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헌정사상 3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추 장관에게서만 2번이 나왔지만 첫 번째 천정배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실제로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죠. 지휘권을 받아들이고 이건 법률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검찰에 대한 일종의 모욕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사임을 했거든요. 직을 던졌는데 그렇다면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이 이제 정말 극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 거예요. 네. 윤 총장의 대응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어제는 지난 일요일에 법무부에서 지금 김 전 회장이 진술했다는 내용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미비했다. 1시간 만에 윤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그랬죠. 여기에 비해서는 어제는 상당히 톤다운이 됐고요. 자, 이제 윤 총장은 라임 사태는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됐다. 네. 라는 정도로 톤다운이 됐습니다. 수사지휘권을 예. 매우 빠르게 수용했어요. 네, 그렇게 보면은 어쩌면 이게 국민적인 시각에서 수사지휘권이 발동될 만한 합리성이 있는 의혹이고 우선은 검찰 내부에 대한 문제니까요. 그리고 국민들이 공분을 할 상황이거든요. 1,000만 원대 술접대에 여러 가지 회유와 압박이 오간 정황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도 조금 자세를 낮추는 모양인데 윤 총장의 사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 총장을 아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높이 점치지는 않습니다. 역시 지켜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과 그의 가족을 직접 겨냥을 했기 때문에 네. 사퇴 강도를 최고로 높인 것 아니냐. 뭐 네. 이런 분석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조금 특이한 대목은 라임 사태는 예상했던 대목이지만 수사지휘권 안에는 라임 관련 로비 의혹 1건 그리고 나머지 4건은 가족 관련이에요. 장모와 배우자 관련으로 지금 장모가 불법 운영한 정황이 있는 이 요양병원 관련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배우자가 운영했던 미술 전시 업체에 검찰 수사를 받는 기업들이 이 고액의 협찬을 했다는 이 의혹, 그리고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용산 세무서장 도피와 관련된 뇌물과 관련된 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족 사건이 4건입니다. 상당히 많죠. 이 라임 사태보다도. 그런데 자, 문제는 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대검은 30분 만에 입장을 낼 때 가족 사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오늘 아침 조간 보도들을 보면 대검 관계자 발로 네. 자, 가족 관련 사건은 이미 윤 총장이 개입하지도 않고 보고받고 있지도 않다.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이 맥락이 맞는 것인지 혹은 다른 또 윤 총장의 고심이 있는 것인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어쨌든 윤 총장은 더 이상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개입할 수가 없고 결과만을 보고받아라. 이게 어제 수사 지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야당은 검찰 최악의 법치 파괴의 날이다. 네. 뭐 이렇게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검찰총장의 뭐 측근들은 거의 이제 뭐 자리를 잃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뭐 측근 인사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수사 결과 뭐 뻔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검찰은 사실은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장악됐다 이렇게 보는 네. 것이고 어제의 수사지휘권 발동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치주의의 오점이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직권남용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 수사에 기대할 수 없으니 특검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어제 좀 이례적인 상황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특검 주장은 그동안 자제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제부터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특검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은 지금 특검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고 여권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었고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취약하다는 것 때문에 공수처가 신설되는 것 네. 아니냐. 그럼 지금 이 김봉현 전 회장이 발설한 관련 사건들은 그야말로 공수처의 1호 수사 사건이 되어야 한다. 공수처 빨리 만들어라라는 게 이제 야당에 대한 압박이에요. 특검은 받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한데 이게 지금 또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태년 원내대표가 자체적으로 취재해본 결과 우리 여권 내부에 거론됐던 인사들 말하자면 이제 강기정 전 수석 같은 경우들이죠. 전혀 뭐 돈을 받았거나 이런 정황에 대해서는 우리는 깨끗하다. 오히려 이제 야당 정치인이 등장을 했고 검사들이 등장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특검을 하더라도 이것이 야당에게 유리하고 여당에게 불리하겠느냐.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라는 게 법조계 일부의 해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민주당 입장도 야당과 협치를 하기 위한 동기도 만들면서 특검을 또 굳이 수용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켜볼 문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개인적 의견이긴 했습니다만 네. 특검 받을 테니 의원직을 걸자. 이런 제안을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현진 이 대변인이 무슨 정치가 야바위도 아니고 이런 이제 언급까지 나왔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에서 좀 조직적인 차원에서 지도부가 특검 수용할 테니까 그럼 공수처도 받아라라고 한다면 일종의 딜이 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질 지금 이 하나의 디딤돌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 아니냐 하는 관측들도 있거든요. 민주당의 특검 수용 여부가 약간은 좀 변동이 있을 가능성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볼 사안입니다. 네. 정의당까지도 특검을 요구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 여야의 대결 어떻게 진행이 될지 말씀하신 대로 지켜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경원 전 국회의원의 아들에게 연구실 이용과 저자로 이름을 올릴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죠. 서울대학교가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고 최근 그 결과가 공개됐는데 나 전 의원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역할을 해주고 싶었다는 글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나 전 의원의 아들 대신에 서울대 대학원생이 학술대회에 참가했다는 조사 결과 내용이 부각되면서 정치권에서는 그게 바로 엄마 찬스라는 비판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의 연구 발표문들 관련 서울대의 결정문입니다. 서울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겁니다. 2014년 당시 미국 고등학생이었던 나 전 의원 아들은 여름방학에 서울대 의대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발표한 연구 포스터에 저자로 이름이 실렸는데 이게 적절했는지 판단한 겁니다. 서울대는 두 건 중 주 저자로 실린 발표문에 대해선 문제없음을, 제사 저자로 실린 발표문에 대해선 경미한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근거로 나 전 의원은 주 저자 발표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 경미한 위반 지적을 받은 경우도 당시 연구진이 저자 등재 여부를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페이스북에는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의 역할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문에는 나 전 의원 아들이 학술대에 참석이 어려워지자 당시 서울대 대학원생이 대신 참석했다는 사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본인이 가진 권력으로 남다른 혜택을 준다면 그것이 부정이고 부당한 일이라고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도 나 전 의원을 향해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이러한 대한민국 부모들에게 특권층의 민낯을 보여주며 깊은 절망감을 안겨준 것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으로 찍은 성착취 영상들을 인터넷에 퍼뜨린 N번방 사건. 우리 사회 온라인 성범죄 실상이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는데요. 그 실태를 처음으로 고발했던 2명의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일이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은밀한 곳에서 계속돼온 이 디지털 성범죄를 끈질기게 바라봐온 이 두 사람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는 세상이 좀 바뀔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이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된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의 누군가가 될 수 있다는 걸, 또 피해자도 누구든 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그저 사회 한쪽의 일로 놓아두지 말고 우리의 이야기로 함께 풀어나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됐을 때 이렇게 긴 시간 많은 사람들을 이 정도로 힘들게 만들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감염병 때문에 상당 부분 모습이 바뀔 앞으로의 세상에 대해서 상상력을 더한 책입니다. SF 작가 6명이 써내려간 이야기들에는 재난을 겪고 있는 지금의 생생한 모습과 달라질 미래의 모습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이 모습 속에서 작가들이 강조하는 건 역시 사람들 간의 연결입니다. 사람들이 만나 책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생각을 나누는 공간, 동네 서점 이야기를 하는 책도 있습니다. 이곳에 상주하면서 만남의 자리를 만드는 역할을 해온 작가가 쓴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이 1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책에 집중하면 상품을 주는 엉덩이로 책 읽기 대회를 포함해서 서점 곳곳에 묻어있는 추억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소식이었습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여러 분야에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수단을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하겠다는 말도 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조건이 붙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요? 네, 이번에 수단이 제외가 되면 미국이 지정한 테러 지원국에는 북한과 이란 그리고 시리아만 남게 되는데요. 이번에 수단이 제외된 데는 돈이 작용했습니다. 트럼프는 트윗에서 수단의 새 정부가 미국의 테러 희생자와 가족에게 3억 3,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예치되면 나는 수단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것이다. 미국인을 위한 정의이자 수단을 위한 큰 발걸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수단은 1993년에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서 지난 27년간 강력한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이어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핀란드 업체 노키아와 손을 잡고 달에 4세대 이동통신망을 깔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나사는 달 기지를 건설할 목표를 세우고 노키아 연구소에 160억여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나사의 이번 사업은 달의 인류 복귀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앞서 나사는 2024년까지 인류를 다시 달에 보내고 2028년에는 인류가 상주하는 달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렸는데 프랑스에서 교사가 숨진 사건이요. 관련해서 프랑스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해서죠? 네, 그렇습니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증오 발언이 넘쳐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규제하고 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이슬람 단체를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슬람 극단주의를 따르는 것으로 의심되는 10여 명의 집을 급습했다고 밝히며 프랑스의 적들이 단 1분도 쉴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중학교 역사 교사인 사뮤엘 파티가 수업 시간에 무함마드를 풍자 소재로 삼은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살해된 데에는 SNS와 또 일부 과격 이슬람 단체가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차량 10여 대가 연달아 부딪혔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5시 52분쯤 충남 당진시 신평면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서해대교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직까지 도로 주변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있는 곳이 많은데요. 사고가 난 지 2시간이 지난 시점이지만 여전히 교통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도는 대기가 정체된 데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과 광주 23도, 대구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차츰 흐려지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하기로 한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국회가 지난해 9월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 만이고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3일 만입니다. 조기 폐쇄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부인하지 않지만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또 발동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으로 라임 사건 그리고 가족, 측근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습니다. 라임 관련 검사 비리 의혹을 수사할 새로운 수사팀도 꾸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 편지가 공개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권 발동에 나서자 라임과 옵티머스 사기 사건이 검찰 게이트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들은 한 목소리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스킨앤스킨 이사가 구속됐습니다. 회사 자금 150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이 돈이 주로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됐습니다. 옵티머스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첫 구속 사례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